F-35는 미국 항공 전략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전투기는 미국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금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100%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공급망의 중심에는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유타에 있는 한 시설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은 미국의 항공 우위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독성이 강한 호수를 죽이고 있어 그 붕괴가 도시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밝혀낸 것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F-35는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은 191대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량입니다. 펜타곤은 2088년까지 이 전투기들을 계속 운용할 계획이며 총 비용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무기체계는 마그네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산음료 캔이나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저렴한 재활용 마그네슘이 아니라요. F-35 전투기는 원금속에서 직접 추출한 초고순도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전투기가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수십억 달러의 첨단 기술을 싣고 있을 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 금속은 전투기 시스템 깊숙한 곳, 보조 동력 장치, 속도 구동 장치, 기체 장착 보조 구동 장치, 그리고 엔진 기어박스 내부에까지 사용됩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약 3분의 1 정도 가볍고 5세대전에서는 무게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F-35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F-22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모두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작된 거의 모든 서방의 첨단 전투기들은 특수 마그네슘 합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해답은 그레이트 솔토의 서쪽 해안, 유타주 롤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은 이론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굴뚝들이 전해조와 수마일에 걸친 파이프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호수와 소금평야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US 마그네슘 LLC입니다. 2026년 2월까지 북미에서 유일하게 1차 마그네슘 금속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펜타곤은 랭코가 소유한 이 단일 시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롤리가 문을 닫으면 미국은 이 금속의 국내 공급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동일한 금속이 F-35 구조 주조물, 선항미사일 시스템, 항공우주 하우징, 헬리콥터 기어박스, 그리고 연료 소모, 기동성,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량 군사부품에 사용됩니다. 이곳은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9월 이 공장은 치명적인 설비 고장을 겪었습니다. 그달에 1차 마그네슘 생산이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포트워스 조립 라인은 계속해서 F-35를 생산했습니다. 펜타곤은 계약을 이어갔지만 공장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1차 마그네슘 생산의 약 90%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F-35 프로그램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공개한 공급업체는 1,900개 회사에 달합니다. 엔진, 컴퓨터, 비행 제어 장치, 표적 시스템, 조종석 전자장비 등 전체 산업이 이 전투기를 유지하는 데 얽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대륙과 공장,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엔지니어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완벽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조 공장이 가동될 때 항공 우주 등급의 마그네슘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공급망은 즉시 끊어집니다. 계약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평가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1차 마그네슘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고 2023년에도 다시 보고서에서 마그네슘을 휘토류, 갈륨, 게르마늄과 함께 묶어서 다뤘습니다. 이 자원들은 큰 분쟁 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대부분이 생소한 자원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의 수출을 점점 더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광물들은 미사일, 레이더, 칩, 배터리, 군사용 전자장비에 쓰입니다. 그 후 규제는 더 엄격해졌고 특히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서 작은 정책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무기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중국의 에너지 규제와 산업 정책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었죠. 이로 인해 불편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우발적인 혼란만으로도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만약 베이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로울리 공장의 1차 마그네슘 생산량은 0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마그네슘사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시스템에서 52,000 에이커피트가 넘는 물을 퍼냈습니다. 그 양은 유타주 약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모든 물은 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던 호수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마그네슘 생산 없이도 계속 물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의 물 관련 법은 먼저 물을 차지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오래된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제도는 생산적 사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대신 유역에서 가장 큰 산업 용수 사용자 중 하나가 핵심 전략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막대한 할당량을 계속 통제했습니다. 물은 국내 마그네슘 생산 복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관리 작업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염수 연못은 여전히 증발 단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염 케이크 가공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도로 재빙용 먼지 억제제와 염화 마그네슘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업도 그만큼의 대규모 치수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면에서 랭코의 전략은 전혀 다른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업계 제출 서류에 따르면 마그네슘 전해조에 공급되던 같은 염수에서 리튬 추출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까지 리튬 가격이 전 세계 시장에서 폭락했고 그 새로운 방향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채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이 부진은 이미 국내 최악의 환경오염 현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규제당국은 이 회사가 반복적인 오염 관련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유독 화학물질이 공장 주변 수천 에이커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정화 작업은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하게 남겨졌습니다. 2009년까지 연방정부는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대규모 유해 폐기물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미국 마그네슘 유한 책임회사 US 매그니지엄 LLC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장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부채가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광물 독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겨졌던 공장이 서류상으로는 재정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라레너트를 모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맨해튼 사무실에 앉아있던 한 억만장자 산업가는 그레이트 솔트호로 흘러가는 엄청난 양의 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랭코가 운영하는 곳마다 미리반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염 문제, 소송, 환경 분쟁, 재정 압박 등 대중이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수년 동안 이어진 그런 싸움들이었습니다. 2023년 유타 환경품질국은 그 회사에 4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벌금은 10년이 넘는 미반 사항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주 규제 당국은 수년 동안 미국 마그네슘과 정화 비용에 대해 협상해 왔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인해 그 협상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챕터 11이 적용되자 정화 의무는 채권자 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반면에 수권은 갑자기 파산 재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 채권자들의 변호사들은 법원 서류에서 광물권과 수권이 실제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타주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유타주 산림, 소방, 주 토지국은 회사에 호수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인해 갈등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호수, 공장, 그리고 물의 미래가 모두 같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랭커는 마그네슘을 만들기 위해 롤리를 보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지키기 위해 롤리를 보유한 것이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면 솔트레이크 시티는 눈을 잃게 됩니다. 즉시나 한 번에 모두는 아니지만 그 메커니즘은 직접적이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이 지역의 기후, 엔진입니다. 겨울에는 태평양에서 폭풍이 몰려와 솔트레이크 시티 주변의 산맥에 닿기 전에 호수를 지나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물 위를 지나면서 추가로 수분을 흡수하고 그 수분을 와사치 산맥에 눈으로 쏟아붓습니다. 그 눈이 이 지역의 수자원이 됩니다. 그 눈은 저수지를 채우고 농장에 물을 대며 도시들에 공급되어 여름 내내 유타 북부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호수가 계속 줄어들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호수가 줄어들수록 눈도 줄어듭니다. 눈이 줄어들면 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는 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싸움으로 변합니다. 2023년 초 유타주는 현대에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그 많은 녹은 눈이 지역 강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호수는 위기 수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수의 남쪽 수역은 2022년 말부터 2023-24 수자원 연도 말까지 몇 피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진전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은 실제로 어디로 갔을까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간의 가뭄으로 유역 전체가 스펀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눈이 녹아내렸을 때 그 물은 하천 바닥에 도달하기도 전에 토양이 모두 흡수해버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토양 수분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흙이 너무 목말라서 호수의 생명줄을 빼앗아갔다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마치 갈라지고 햇볕에 바싹 마른 진흙에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수문학자들은 그 설명이 일시적인 현상에만 해당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유타 북부 전역의 토양층이 마침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문학자들은 다음 해 해빙기에는 실제로 호수까지 물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호수 수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2026년 3월 유타의 적설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지 자체가 나머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레이트 솔트호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지 않은 물만 받게 됩니다. 호수는 시스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상류의 마을, 농장, 저수지, 송수관이 먼저 물을 사용합니다. 강물이 마침내 호수에 도달할 때쯤이면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드는 해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호수에 관한 거의 모든 뉴스 기사에서 농업이 비난을 받습니다. 알팔파밭, 건초 재배자, 그리고 소 사육장이 상류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체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지만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캐시 카운티의 농부들을 80마일 하류에 있는 호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적설량은 호수에 두 번째 기회를 줬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를 살릴 유입수는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합법적일까요? 펜타곤이 베이징이 마그네슘 수출을 중단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때 미국의 1차 마그네슘 공급에 대한 실제 위협은 유타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수권과 파산 신청. 유타주는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사치 프론트 지역이 그 증가분의 70% 이상을 흡수하게 됩니다. 유타 카운티만 해도 인구가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교외 지역,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새로운 마스터 플랜 도시들이 이미 설계 중입니다. 이 모든 곳에 필요한 건 같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해두는 확정된 용수 할당량이 필요합니다. 개발업자들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타 워터뱅킹 법입니다. 이 법은 2020년에 상원 법안 2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서류상 합리적으로 보이며 공식 워터뱅크를 만드는 10년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수권 보유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물을 잃지 않고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몰수로부터 보호받으며 물은 호수로 흘러가는 도중에 결코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가뭄 시기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권리 보유자들이 단지 법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의 농업마을들에서는 한때 농업에 묶여있던 수권이 점점 더 미래의 주택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장은 남아있지만 모두 곧 교외 주택지가 들어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타 분지에서는 유타 최초의 워터뱅크가 본질적으로 수권을 위한 크레이글리스트처럼 출범했습니다. 수권은 온라인 중고거래처럼 등록되고 임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리조트 커뮤니티 확장과 세컨드하우스 건설을 위해 물을 이동시키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주 정부는 약 40만 에이커피트에 가까운 물을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양은 대략 로스앤젤레스에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된 양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유입수가 필요한 유역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보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을 잃고 있는 시스템에서 비교적 작은 조정일 뿐입니다. 건초 농가들은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인구를 위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왜 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물은 건설 수년 전에 미리 예약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외 지역들은 장기 할당 계획과 함께 허가되고 있습니다. 호수는 굶주리고 있는데 개발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도시들을 위해 유입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민들이 결국 도착했을 때 어떤 환경을 물려받게 될까요? 호수가 줄어들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넓고 건조한 호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고운 가루 모래가 그곳을 덮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그 먼지가 땅에서 바로 날아올라 솔트레이크 시티를 포함한 와사치 프론토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먼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먼지가 단순히 불쾌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 먼지를 싸워야 할 자극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말라버드 호수 바닥에서 나온 미세 입자가 흡입되면 그것들은 폐에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입자들은 연기나 화학물질, 유해한 증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 몸이 사용하는 내장 경보 시스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경보 시스템이 바로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자들은 이후 일어나는 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반응하기 위해 급히 몰려오고 기도 내벽에 염증이 생기며 폐는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무언가에 맞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먼지는 인간 폐세포에 석탄 화력 발전소 규제를 수십 년간 이끌어온 석탄 비산제보다 훨씬 더 세포 독성이 강합니다. 심한 먼지 발생일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이 자극 반응을 일반적인 미세먼지 오염이 아니라 매우 반응성이 높은 공기 중 화합물에 노출된 것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시 스모그를 들이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 결과 침전물에는 비소, 우라늄, 리튬과 같은 미량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먼지가 바람에 의해 날릴 때 항상 밖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먼지는 계곡 전체, 자동차, 토양, 심지어 뒷마당 정원에도 다시 내려앉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금속들 중 일부가 단순히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 자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잎채소를 씻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노출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모델링할 때 한 번의 위험 증가만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일부 상황에서는 허용된 안전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천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수십 년 동안 노출이 계속될 경우 발달 문제와 장기적인 만성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불평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호수 바닥 퇴적물은 한 세기 넘게 이런 금속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염원에는 빙엄 캐니언, 구리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산 폐수, 지역 전역의 재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농업용 살충제의 비산,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대기 중으로 침적된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호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산업화된 서부의 느린 화학적 기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화학 물질들은 바람이 부는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닿습니다. 동쪽 벤치의 부유한 언덕 위 주택 단지들은 주로 고도와 우세한 바람 방향 때문에 조금 덜 영향을 받습니다. 계곡의 서쪽은 먼지 경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거주하는 동네들과 원시보를 따라 있는 산업지대를 담당하는 학교들이 포함됩니다. 더 멀리 떨어진 창고지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가장 가까운 선례는 남서쪽으로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0세기 초에 수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체 여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원스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 바닥은 미국에서 PM10 대기 오염의 단일 최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먼지저간 대책에 로스앤젤레스 수도 전력국은 2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유타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선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과학자들은 오원스 호수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주변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현대적 사례라고 점점 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지 그림자에 놓인 인구도 몇 배나 더 많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솔트웨이크 대도시권의 120만 명, 도시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보건 연구자들은 먼지 노출이 악화되면 큰 바람이 부는 날 일상생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병원도 알고 있고 소아과 의사들, 학군, 그리고 유타주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먼지는 재산 경계나 학교 구역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심각한 날에는 와사치 프론트 전체가 동시에 같은 지역 대기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의학적 문제가 되고 독소가 먹이 사슬을 통해 겉보기에는 완전히 안전해 보이는 집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문제의 규모는 더 이상 유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는 아르테미아 프란시스카나, 즉 염소새우라고 불리는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지구상에서 상업적으로 양식되는 거의 모든 어류와 새우종에 유일하게 적합한 첫 먹이입니다. 그 호수가 바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입니다. 그 휴면난 자체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냉동시키고 종이봉투에 담아 대륙을 넘어 운송한 뒤 적절한 염도에 넣으면 그것이 부화해서 전 세계 양식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노플리우스가 됩니다. 그 노플리우스는 지구상에서 상업적으로 양식되는 거의 모든 어류와 새우종들에게 완벽한 첫 번째 먹이입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전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합니다. 3년에는 전 세계 아르테미아 시스트의 40%에서 45% 정도를 공급합니다. 약 18개의 채취 회사가 과학 기반의 주 정부 관리 하에 호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겨울에 진행됩니다. 청저선을 탄 소규모 선원들이 탁 트인 물리를 떠다니는 녹슨 색깔의 시스트층을 걷어냅니다. 이 유타주의 단일 호수에서 채취된 브라인 슈림프 시스트는 연간 약 1000만 톤의 양식 해산물 생산을 지원합니다. 종에는 새우, 대하, 농어, 그리고 그루퍼가 포함됩니다. 베트남에서 에콰도르, 세네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양식업은 이제 인류가 소비하는 모든 해산물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야생어장이 이미 붕괴된 국가에서는 양식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호수의 염분이 바로 애초에 이 호수의 염분 덕분에 새우가 살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담수이면 브라인 새우 개체수가 급감합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지면 초고염소는 새우가 먹는 조류를 죽이기 때문에 개체수도 역시 급감합니다. 2022년에 호수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인 새우 개체수가 거의 전멸할 뻔했습니다. 이제 이 산업은 축소되었고 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연구자들은 이제 양식장 기반의 브라인 새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위험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프로그램도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가 공급하는 것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염도가 계속해서 급증한다면 아르테미아 개체수도 호수 바닥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공급 충격이 전 세계 부화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소득 해산물 시장은 아마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수를 이용하는 철새 개체군은 위험성을 더욱 키웁니다. 매년 약 1000만 마리의 새들이 그레이트 솔트 호수를 지나갑니다. 이들은 태평양 및 중부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250종이 넘는 새들이며 모두 아르테미아를 먹습니다. 새우가 없으면 새들은 먹이를 찾아 종종 수백 마일이나 경로를 벗어나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로 연결된 생태계는 정치적 경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타에서 호수가 붕괴되면 그 영향이 남부 멕시코에서 캐나다 북극까지 습지 환경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주 정부의 공식 답변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호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예산 주기 동안 주 정부는 물 관련 지출에 1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은 그레이트 솔트 호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티드, 주 정부의 그레이트 솔트 호수 담당 위원은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합니다. 적응형 뚝 관리로 남쪽 수역의 염도를 안정시켰습니다. 유타 먼지 관측 및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2025년 9월에는 새로운 호수 분지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실제 진전처럼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호수 회복을 위한 지출이라고 불리는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수자원 인프라 최적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곡에는 파이프, 처리 저장 시설, 효율성 향상, 운송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젝트는 보존 사업으로 홍보됩니다. 좁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공급을 통해 절약된 모든 물방울은 호수로 갈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더 큰 문제는 시스템 내 다른 곳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보존된 물이 결국 어디에 할당되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기반 시설은 호수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장은 기반 시설 하류에서 일어납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보존된 물 중 얼마나 많은 양이 영구적으로 호수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향후 성장 수요에 흡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타주는 그레이트 솔트호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몇 년에 걸쳐 수십만 에이커피트의 물이 되돌아오긴 했지만 호수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매년 그만큼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단지 감소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편리해집니다. 주 정부는 실제로 호수로 돌아가는 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와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신규 주택과 확장에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헤드라인에 올리기 좋은 성공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호수는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합니다. 들어오는 물의 총량과 나가는 물의 총량입니다. 이 패턴은 가장 작은 규모에서도 반복됩니다. 유타 카운티 북부에 새로 설치된 송수관은 효율적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송수관은 낭비를 줄이고 공급을 개선하며 명백한 환경적 성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송수관이 절약한 물은 남쪽에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 지역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정수장 업그레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더 많은 용량, 더 나은 인프라, 더 똑똑한 자원 활용. 하지만 그 추가 용량이 그냥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용량은 더 많은 주택 허가로 전환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효율성을 향상시키죠. 모든 보고서는 규정 준수를 보여주고 모든 발표는 진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호수의 수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전체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도 각 개별 결정이 모두 성공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구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주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체스판 위에서 결국 희생되는 말은 누구일까요? 2026년 1월 말 델라웨어 파산 법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1차 마그네슘 자립을 포기했습니다. 혹은 최소한 미국에 남아있던 국내 주요 마그네슘 생산 능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 거래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타주는 파산한 랄스턴 공장의 자산에 3천만 달러의 입찰을 제출했습니다. 입찰 기관은 유타 산림, 소방, 주토지국이었습니다. 그곳은 민간 구매자나 방위산 업체, 마그네슘 생산업체가 아니라 주 정부 기관입니다. 유타주는 처음에 렌코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리마그 홀딩스라는 회사에 입찰해서 졌습니다. 리마그는 분명히 그 수권을 렌코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그 입찰이 성공할 경우 광물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타주는 여러 차례 입찰해서 리마그와 경쟁했지만 결국 리마그는 그 제안을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 파산 판사는 2026년 2월 5일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유타주는 전체 공장 인프라, 주변 토지, 그리고 광물 임차권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수자권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보상이었습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이것이 유타의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는 미국 마그네슘 회사를 고치려 산 것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샀습니다. 랄스턴의 1차 마그네슘 생산은 영구 중단되고 부지는 정화될 예정입니다. 그 정화 작업은 렌코가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쌓아온 염소, 다이옥신, PCB 오염의 세대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수권은 다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그 물은 호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지 배출을 줄일 것입니다. 브라인 슈림프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트레이크 시티 아래에서 째깍거리는 독성 시계를 늦출 것입니다. 한 유타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합의는 호수를 위한 3천만 달러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타주는 북미에서 국내 1차 마그네슘 생산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연방 규제 당국과 파산 당국은 개입 없이 그 이전이 진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F-35 주조 부품, 토마호크 미사일 본체, 고체 로켓모터에 들어가는 금속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금속이 자동차 다이캐스팅과 기타 방위 및 항공 우주 분야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이 규모를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미국산 대안은 없습니다. 남아있던 국내 생산 능력은 군사적 충돌이나 공식적인 무역 정책이 아니라 파산과 물 사용권 거래를 통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대가는 도시의 공기를 숨 쉴 수 있게 하고 호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재 국방물류국은 두 가지 매력 없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비해 충분한 수입산 1차 마그네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략 석유 비축 제도가 유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정 내에 우호적인 2차 공급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동맹국도 롤리가 한때 제공했던 규모에 근접한 1차 마그네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차 마그네슘 공장은 허가를 받고 건설하고 항공우주 합금에 적합하다고 인증받는데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F-35 생산 라인은 중국산 금속으로 계속 가동됩니다.
지금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다시 돌아가는 물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필요한 양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합니다. 동시에 그 오래된 산업부지와 관련된 환경 정화 작업은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기 복구 작업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그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유일한 문제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였습니다. 주 정부가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오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중요한 토지를 공공의 통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수년간 점점 커져온 먼지 폭풍과 오염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무시할 수 없게 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법적 분쟁과 연방정부의 감독에 대한 불신이 깊은 주의 농촌 지역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측면, 즉 비용, 정치, 통제 면에서 보면 그 결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호수는 그런 범주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하면 점점 더 환경 복구, 산업 역량, 그리고 전략적 공급망 사이에 제로섬 균형 잡기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미국의 군수 공급망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동시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공중 보건 문제, 지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의 일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타주의 해결책은 사실상 하나의 전략적 취약점을 다른 것으로 바꾼 셈이었습니다. 호수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 해외 마그네슘 공급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내륙 지역은 비록 느리지만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100번 더 같은 방식으로 내려져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베이징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F-35는 계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마그네슘의 수출이 전략물자로서 제한된다면 그 계산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주 정부 관계자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국방 분석가들 모두 이제 점점 좁아지는 절충의 여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년은 명확한 승리보다는 어려운 타협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 협박장이 호수가 치유될 시간조차 없이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는 수십 년간 지도에 있는 지역 지형처럼 보였습니다. 유타가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은 이 호수가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적, 산업적, 지정학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맵팩에서 뵙겠습니다.